안녕하세요. 40대 주부입니다. 가족일이라 남한테 말하기도 창피해서 사연 보내봅니다. 저는 고아예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봉사활동을 자주 오시던 가족분들 계셨는데 그때 어린 마음에 그분들이 제 진짜 부모님은 아닐까 상상하곤 했습니다. 20살 이후로 500만 원 지원금만 달랑 가지고 세상에 던져진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고작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전부였죠. 그마저도 사장님들의 온갖 멸시를 받기 일쑤였어요. 이력서를 보면 제 출신을 알게 되니까요.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우연히 손님으로 마주쳤어요. 그때 가족 봉사활동 오시던 아버지요.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허둥지둥했는데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던 아버지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우유를 하나 사주시며 잠시 이야기하자며 바깥 테이블에 앉았는데 그걸 편의점 사장님이 보시고는 난리가 났습니다. 근무 시간에 놀고 있다고요. 역시 출신이 부족한 애를 쓰는 게 아니었는데 자기가 사람이 급해 판단이 틀렸다면서요. 그 말을 그 아버지 앞에서 들으니 서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버려진 게 제 잘못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증오스러워지더군요.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벌떡 일어나 사장님께 말해주셨습니다. 비록 당신이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후원해 가며 마음으로 키운 자식이라고요. 제 자식에게 함부로 하는 당신 밑에서 근무시킬 수 없으니 오늘까지 근무한 급여 당장 지급하라고 소리쳐 주셨습니다. 저를 위해 큰 소리 내어주는 어른이 처음이어서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버지 차에 타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는 건지 몰랐는데 어떤 건물 앞에 차를 세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그 건물로 같이 들어가자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무실로 저를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 아이의 직장을 잃게 만들었으니 오늘부터 여기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고 너털 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사무실에 어머니와 그리고 남자 직원 2분, 그리고 여자 직원 1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장님은 여자 직원에게 저를 데리고 가르쳐 주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렇게 회사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저를 가르쳐준 사수 언니는 좀 무서웠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친절한데 단 둘이만 있으면 저를 은근히 무시하더라고요. 제가 사장님 사모님이 봉사활동하시던 보육원 출신이란 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때부턴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부모 없는 애들이 저렇단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장님께서 저를 어떻게 여기 넣어주셨는데 어떻게든 버텨보겠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서 현장 근무하던 오빠가 그럴 때마다 절 데리고 나가 아이스크림을 사주었습니다. 그 오빠 덕분에도 지옥 같은 회사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빠는 언니에 대한 말은 안 했지만 사장님과 똑같이 너털 웃음을 지으며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꼬마야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오빠를 마음으로 의지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그 언니가 청첩장을 주더라고요. 절 너무 괴롭히던 언니 결혼식에 가야 하나 어째야 하나 했는데 그래도 미운 정도 정이라고 제 나름대로 예쁘게 차려입고 결혼식에 갔습니다. 전 결혼식에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장님과 사모님이 신랑 부모님으로 앉아 계시고 저를 챙겨주던 오빠가 가족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저만 몰랐던 거였어요. 언니의 결혼 상대는 오빠 남동생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너무 상심했습니다. 자꾸 보고 싶고 기대하고 싶은 이 마음이 사랑인지조차 잘 모르는 저에게 오빠는 이제 넘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오빠가 술 한잔 할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저에게 술을 마시며 고백하더라고요. 저처럼 순수하고 착한 여자는 처음 본다고요. 그러면서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래도 자기와 결혼해 줄 수 있겠냐고 묻더군요.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오빠는 역시 나이가 많아서 그렇냐며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소주 3잔을 연이어 마시고 혀가 꼬인 채 말했습니다. 저같이 박복하고 지질이 운도 없는 애를 오빠같이 귀한 사람과 결혼하라고 승낙해 주실 수가 없다고. 아무리 제가 가슴으로 품은 자식 같은 아이라지만 며느리로 들릴 수는 없으실 거라고요. 그러자 어두웠던 오빠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결혼하기만을 바라시던 부모님이셨고 결혼하겠다면 누구든 승낙하겠다고 하셨다고요. 내일이라도 당장 인사드리고 결혼하자고요.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오빠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일사천리로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아이도 낳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를 가르치던 언니는 이제 제 동서가 된 거죠. 동서는 결혼하자마자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정말 열심히 회사를 일궜어요. 시부모님도 나이가 드셔서 귀농하고 싶으시다는 뜻을 내비치셨습니다. 회사는 남편에게 물려주겠다고 하시면서요. 그러자 서방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동서가 아주 난리를 치더군요. 절대 안 된다면서요. 만약 회사를 물려주더라도 자기를 임원으로 등재하고 월급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아버님은 그건 안 된다고 출근을 하고 월급을 받아가라고 했습니다. 동서는 아버님의 완강한 뜻에 일단 그렇게 하겠다고 물러나더라고요. 그렇게 회사는 정리하시고 시부모님은 귀농하시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제때 출근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매일 10시, 11시 출근하며 애들 핑계를 대더라고요. 저는 괜찮았지만 직원들 보기가 민망했습니다. 하는 일도 없는 사장님 가족인데 출근도 정시에 하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가족 행사는 항상 꼬박꼬박 빠졌습니다. 시부모님께는 회사 일이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어머니는 가끔 회사 일이 정말 그렇게 바쁘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마지못해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들 걱정 끼쳐드리기는 싫었거든요. 저 하나 입 다물자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시골에서 200포기 김장을 담갔고 어머니가 동선에도 가져다 주라고 하셔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동서 집 근처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길에 웬 익숙한 여자가 익숙한 남자의 품에 안겨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자는 다름 아닌 동서였어요. 저는 얼른 차를 세우고 동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남자도 깜짝 놀라더군요. 남자는 저희 회사 직원이었어요. 제가 갑자기 나타나자 둘은 잠깐 당황하더니 이내 동서가 아주 당당해지더군요. 둘은 아무 사이가 아니고 오늘 회식하고 집에 오는 길에 동서가 몸이 안 좋아서 남자 직원이 자신을 부축해준 것이라고요. 정말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에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났지만 다시 한번 내 눈에 띄면 둘 다 가만 안 두겠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이후로 사무실에서 그 둘의 행적을 저는 유심히 관찰했고 다행히 그날의 해프닝이 맞았던지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치가 보였던지 남자 직원은 얼마 안 가 회사를 그만두더군요. 동서도 그날 일로 죄책감이 들었던지 얼마가는 시댁에 함께 내려가 시부모님 농사일도 돕고 제사도 챙기더라고요. 시부모님도 동서의 변화에 반가워하시며 자주 놀러오라고 하셨습니다. 모처럼 행복한 가족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서가 갑자기 일주일 휴가를 내고 싶다는 게 아니겠어요. 자궁근종 판정을 받았는데 수술하고 좀 쉬어야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사람에게 그래도 회사 출근해서 일해라고 할 순 없으니까요. 몸조리 잘하시라고 홍삼 선물 세트까지 손에 들려보냈습니다. 결국 간 큰 동서가 사고를 치고 말았더군요. 서방님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사 일이 그리 바쁘냐고요. 그 전화에 지난번 그 일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저는 우선 입을 다물기로 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로 그러시냐고 했죠. 아니나 다를까 동서가 회사에서 출장 간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서방님은 애들 케어하랴 집안일까지 하느랴 너무 힘들다고 저에게 하소연하려고 전화하신 거였어요. 저는 머리 꼭지가 돌았습니다. 당장 그 연놈들을 찾아내야 했어요. 회사의 인사카드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주소로 찾아갔어요. 역시 동서의 차가 주차되어 있더군요. 저는 당장 동서의 차 백밀러를 발로 차버렸어요. 차에서 알람 소리가 시끄러운데도 밖에 나와보지도 않더군요. 그래서 전 당장 건물로 올라가 그 집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동서가 부끄러운지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나오더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 번 더 나한테 걸리면 그땐 사단을 내겠다고요. 그랬더니 염치 없는 이 동서년이 제 발을 붙잡고 울며 빌더라고요. 한 번만 봐달라고요. 이번 일주일을 마지막으로 진짜 헤어지기로 했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남의 가정을 파탄을 꼭 내야겠냐고 저에게 비수도친 말들을 쏟아냅더이다.
저는 기가 찼어요. 욕정에 눈이 멀면 사람도 짐승이 되더군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서방님이 결정할 일이라고요. 제가 서방님께 말씀을 드릴지 말지는 고민해 보겠다고요. 대신 한 번 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땐 맨몸으로 이 집안에서 쫓겨날 줄 알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천청병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서가 서방님께 이혼을 고했다더군요. 저 같은 형님 밑에서 도저히 살지 못하겠다면서 자기 차도 이렇게 부숴놨다고요. 제가 분노조절장애라는 말까지 했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혀 뒤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지금 누구 때문에 제가 혈압약까지 먹게 생겼는데 말이에요. 집안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서방님도 자기 와이프 편을 드는데 역시 근본 없는 사람이라 인성이 글렀다는 둥, 회사를 손에 쥐더니 세상이 자기 건 줄 안다는 둥, 아주 저를 인간 쓰레기처럼 말하더군요. 남편도 답답한 얼굴로 저에게 왜 자동차까지 저렇게 했냐며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말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나요? 동서가 제 회사 직원과 바람이 나서 일주일 동안 그 집에 살았다는 소리료, 게다가 전둘이 조용히 헤어질 거란 생각에 사진이고 동영상이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였어요. 전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제가 죽어야 이 집안이 조용해질까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전세가 역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동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에 녹음 기능을 켜고 소파 밑에 넣어두었어요. 동서는 저를 비웃으며 말하더군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생아 주제에 어딜 까부냐고요. 불쌍하게 생각해서 일도 가르치고 옆에 뒀더니 어디 형님 행세를 하려 드냐고요. 앞으로 한 번 더 자기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땐 이 집안에서 쫓겨나는 건 저일 거라고 하더군요. 전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 남자와는 헤어진 거냐고요. 그것만 맞다면 저는 조용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너 같은 것 따위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조용히 하겠다고 했죠. 동서는 저를 비웃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서방님을 찾아갔어요. 서방님 집에 가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집 청소를 해주었습니다. 싱크대에 한가득 쌓여있는 설거지를 마지막으로 마치고 거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서방님은 무슨 낯짝으로 여길 왔느냐며 저를 다그치더군요. 저는 조용히 휴대폰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이래도 제가 분노조절장애이고 근본 없는 인간이라 그랬느냐고요. 서방님 얼굴이 새파래지더군요. 정말 남자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주소를 줄 테니 그 집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거기 동서 차가 있을 것이라고요. 서방님은 그대로 주저앉아 엉엉 울더라고요. 저는 그런 서방님을 위로했습니다.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서방님에게 달렸다고요. 저는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로채 그 남자와 살림을 차리려 계획한 동서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위자료를 내야 했고 아이들 양육비도 책임지게 되었죠. 인과응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라 생각 들었습니다. 가족 이야기라 어디다 말할 데는 없고 여기서라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